특별법 토론회 공공건축을 논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조관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요일 공공건축 특별법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광환 위원님이십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강인호 위원님이십니다. 국토교통부 김태경 건축문화경관과장님이십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염철호 공공건축지원센터장이십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이십니다. 지금 중앙대학교 전혜원 교수님은 여기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유준호 법제위원장이십니다. 예, 다음 순서로 이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광환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날씨가 쌀쌀한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아마 국토교통위 위원회에 이제 정식으로 이 법안이 이제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또 특별히 국토부에서 애를 많이 써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전에 섹션에서 공공건축이 말하다에서 여러 가지 참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우리에서 이제 이 공공건축 특별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제 이제서 이제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공공건축 특별법의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뭐 법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 거쳐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실사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갖고 토론도 하고 실제 이 법안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공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왜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됐으며 그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법안을 준비해 왔는지는 우리 염철호 박사님의 이 법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이 법안이 시작이면 사실은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대 국회가 기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굉장히 조금 우리 국건위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실은 이제 법안을 충분히 모든 맥락들을 다 다루기보다는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공공건축에 대한 법 제도를 통합해서 그것도 이제 특별법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움직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실제 공사 감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많이 담기지 않았고, 그 전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토목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던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 공공건축 특별법으로 좀 옮겨와서 특히 이제 건축서비스산업법에서도 담아졌던 내용들을 훨씬 더 발전시켜서 공공건축에 대한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공건축의 범위가 우리 성교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모든 건축은 공공적이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한 이런 사업들도 일종의 준공공건축으로 대접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건축에서 준하는 그런 어떤 절차나 내용들이 점점 확산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토지 이용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토지 인허가에 관련돼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만든 특별법인데 사실은 거의 작동을 안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특별법을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 우리 공공건축 특별법이 그런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또 지자체에서 이런 법들 또 정부 중앙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이 법이 좀 더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토론에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인사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광환 의원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염철호 센터장님께서 공공건축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배경에 대해서 발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공공건축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염초로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로 공공건축 특별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이 이번 국회 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는 이 법안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오늘 이 법안의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자가 작을 것 같은데 뒤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료집에도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공공건축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대두가 된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건축기본법 2007년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또 저희 연구소가 개소를 했고요. 이어서 이 건축기본법에 근거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008년에 발족을 했고 현재까지 5기 위원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많이 없어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아마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에는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축정책 그리고 공공건축정책이 꾸준히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는 똑같이 건축기본법에 근거해서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공공건축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등의 내용이 실천과제 정도의 위계로 담겨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됐고 2014년 6월에 시행이 되면서 과거에 건설기술관리법 지금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토목사업과 함께 규정됐던 공공건축 사업의 일부 절차들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을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저희 연구소가 지정이 돼서 설립이 되었고요. 2016년에는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차에서는 실천과제 정도로 공공건축이 담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상위의 전략 중에 하나, 9대 전략 중에 하나로 공공건축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진흥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이 진흥기본계획 내에서도 공공건축, 특히 소규모 공공건축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건축기획 단계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공건축 사업에서 기획을 어떻게 하면 내실화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건축기획의 개념이 정의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올해 12월 19일이 아마 이 법에 개정된 법의 시행일로 알고 있고요. 거의 유사한 시기에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대상이 기존의 고시금액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2019년 4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가 열렸고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총리가 주재하시면서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논의하는 것은 뭐 과거에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자주 있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공공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국토부의 세움터 자료를 가지고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이라는 통계를 이제 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은 전체 건축의 한 3% 정도로 20만 동 정도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해외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만 건축과 관련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공공건축을 포함한 건축 정책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공공건축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2007년부터 진행된 1년의 공공건축의 정책 과정에서 국토부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서울시를 포함한 뭐 영주시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이 중요한 공공건축이 범부처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생활SOC가 화두입니다. 올해 4월에 생활SOC 3기능 계획이 발표가 됐고 그동안의 토목시설 위주의 그 재정 투자에서 생활SOC라고 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생활 인프라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고요. 발표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지방비 포함해서 48조 원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더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많이 짓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어지는 공공건축들이 우리가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어지고 나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공공건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설들은 각각의 소관 부처와 소관 법령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청사만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거의 동시에 같은 절차를 밟고 있고요.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 관리 규정, 그리고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서 정부청사를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시설은 문체부 소관이고요.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뭐 군사시설은 국방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은 또 국토부가 되겠습니다.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각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련된 정책에 따라서 소관 부처가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럼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 공공건축물들이 지향하는 공공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틀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전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국가청사만을 가지고 정리를 해본 그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 세무서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부처에서 먼저 청사수급 관리 계획안이라는 것을 행안부로 보냅니다. 그럼 행안부는 청사 면적 기준과 조직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 청사수급 관리 계획을 인정해 줄 것인가를 검토하게 되고요. 거의 동시에 기재부가 또 돈을 대기 때문에 공용재산 취득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부에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럼 기재부는 행안부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고려해서 이 건물을 지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정부 예산에 태우게 되죠. 그러고 나면 다시 각 부처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럼 부처에서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우선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설계를 발주하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고요. 공사 발주는 조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조달청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발주는 필요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조달에 의뢰할 수도 있겠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다시 또 이 부처로 넘어와서 각 부처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해외 공공건축 선진국들은 국가청사를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기획부터 운영관리까지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건물의 수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이 프로세스에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지만 해외의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공건축물이 지어져야만 그 조직이 일을 잘한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 공공건축물, 어떻게 하면 공무원 일을 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개발 법령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개발 법령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문이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어촌 아니면 도시개발 등에서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제 처리되거나 통보로 가름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공공건축의 품질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설기술진흥법과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지만 완전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선 그 현장에서 용역이 발주될 때는 기본 및 시시설계권이란 이름으로 설계 공모가 나가죠. 그래서 계획 설계는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 여전히 건설기술진흥법이 모든 공공건축과 공공공간, 공공시설을 관장하는 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2014년에 시행이 되면서 현재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기획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 그 이해도도 높아지고 제도도 이번에 진흥법 개정하면서 좀 더 강화가 됐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특히 최근에 토목 사업하고 건축 사업 등이 복합으로 지어지는 경우에 도대체 이 공공건축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당연히 일선 공무원들은 토목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은 그냥 안에 부속물 중에 하나로 해서 엔지니어링으로 발주하고 토목 업체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하도급으로 일을 주는 일들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의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의 적용을 받는 일부 법령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재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사전 검토 등이 사업 기획 단계에 들어갑니다만 이 많은 법령 중에 공공건축을 관련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 발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공 단계에서도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공공건축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이 중요하지만 끝까지 기획에서 설정한 목표들이 달성되는 거를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많은 법령으로 발기발기 찢어져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시공 단계 끝나고 나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던 건축물들입니다. 뱀 모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통선 안에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전시 시설도 있고 원전 관련해서 돈을 받았는데 짓다 보니까는 수요가 안 맞아서 목욕탕으로 운영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건 대부분이 발주자의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공공건축과 총괄건축과 등의 제도를 통해서 전문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 또한 여전히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 공공건축 지원센터도 현재 사업계 사전검토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이 발주자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인가도 중요한 공공건축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들 중에 나이를 20살 이상 먹은 건축물들이 47%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살이면 아직 쓸만한 나이인데요.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갔을 때는
30년 이상의 사용 연한이 지난 건물이 전체 반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공공건축 정책 그리고 관리의 중요한 이슈는 신축보다 나이를 먹은 건축물들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장수명화할 것인가, 필요하면 용도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숙제일 것 같고, 해외의 경우에는 많은 국가에서 이것들을 자산관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건축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예외 없이 하나의 법에서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은 법령으로 분산돼 있고 많은 주체가 분산돼서 관여하는 공공건축에 있어서 좀 범정부적인 약속이라고 할까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 특히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 관련된 전문가들이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기획과 설계 발주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벌어지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이 법에서 체계화하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화에 대해서도 지금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 특별법에서 복합화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 법령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고 33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전체 내용은 오늘 배포해드린 세미나 자료집의 뒤쪽에 다 담겨져 있고요.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도 이 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로 해당이 포함이 안 되는 여러 공공건축과 관련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공건축 사업을 정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 사업 등의 일부로 공공건축 사업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도록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가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공공건축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공공건축 현황 수요 예측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주요 추진 과제, 추진 방법, 그리고 연차별, 관계기관별 시행계획 등을 담아서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공공건축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긴 하겠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국토부가 기본계획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공공건축 유형별로 대상별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 그 부분을 모아서 국토부에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안을 만들게 되고요. 국건위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공공건축 정책 협의회입니다.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규정한 연차별 그리고 관련 사항별로 시행계획들을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공건축 정책 협의회를 국토교통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조는 지역 공공건축 관리 계획의 수립입니다. 제가 아까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인구 사회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공공건축의 수요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를 포함해서 각 지역별로 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공공건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 공공건축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담는 지역공건축 관리계획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 AMP라고 부르는 에셋 매니지먼트 플랜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그 시도지사만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입법 과정에서 조금 더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조는 공공건축 정보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연간 많은 공공건축물이 지어지는데요. 아무도 몇 개가 어디에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각 기관별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정착이 되면 일선의 건축사를 포함한 많은 건축의 인력들이 지자체와 국가와 공공기관에 참여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조와 11조는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총괄건축과 공공건축과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총괄건축가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공건축가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10조와 11조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조 공공건축 지원센터, 13조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 14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는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있는 내용을 이관을 해오는 것이고요. 12조로 설계 기준 등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건축에 대해서 물론 각 시설 유형별로 별도의 그 계획 기준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더 공통적인 성능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업무에 관한 기준 등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기준의 적용을 공고하도록 조문이 들어가 있고요. 제16조가 공공건축 사업의 시행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획부터 최종적인 성과 평가까지의 절차를 규정을 해서 이 절차를 준수를 하도록, 그리고 절차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공공건축 사업에서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7조 건축기획, 18조 사업계획 사전검토, 19조 설계 발주, 20조 설계의도 구현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이관을 해오는 것인데요. 19조에서는 설계 발주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설계 공모 심사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타공정의 설계에 포함하여 발주하지 마라.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토목이나 지역개발 사업에서 건축 사업이 하도급으로 발주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 성과평가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200억 또는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고 나면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면 몇 년 전에 확인했는데 공공건축으로 담겨져 있는 게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평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공정기간의 변경이 얼마나 있었느냐, 설계 변경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로나 교량을 만드는 거를 전제로 하고 평가 기준이 담겨져 있어서 이걸로는 도저히 공공건축 사업의 평가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누가 보시더라도 아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공공건축 특별법에 공공건축 사업의 평가를 제대로 하도록 해서 그게 다시 초기 기획 과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22조는 공공건축 사업 용역 대가입니다. 현재 그 건축 공공건축의 설계비와 설계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을 근거로 해서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일선에서 저희가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고요. 그 대가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사법을 개정을 해서 정동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하여야 한다 해서 준수하여야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가 기준을 준수하는 확률은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대가 기준 또한 이 법에서 법의 근거를 가지고 규정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3조는 선도 사업의 실시입니다. 혁신적이거나 품격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4조는 우수한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선정해서 발주 시에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25조는 우수 공공건축의 선정입니다.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셔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 매년 시상이 되고 있는데요. 해가 갈수록 그 행안부나 정부 다 관련 부처에서 이 상에 대한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되냐 뭐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건축 특별법에서 우수한 공공건축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범적인 공공건축에 대해서 더 상을 격상해서 시상할 수 있는 근거가 25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26조는 관계자 의견 수렴입니다. 모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특례법, 개발법에서 의제 처리를 하거나 협의를 통보로 대신하거나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공건축물들이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가 협의 없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관련돼서도 현재 공공건축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제대로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 등의 관계자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7조하고 28조, 29조는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의 시행입니다. 정부 재정이 많이 줄고 지자체 재정도 줄고요.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쇠퇴하고 없어진다는 말까지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하나씩 짓던 건물들을 가능한 한 모아서 복합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에서 공공건축 복합화 사업을 어떠한 절차로 하면 되는지 그리고 복합화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29조와 특례에 대한 내용이고요. 30조, 31조가 보칙으로 벌칙과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그리고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임원 그리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을 비밀의 누설 등 금지의 조항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형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벌칙 쪽에서 공무원 의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보시면 우선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 자산관리가 될 텐데요. 이 공공건축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 기본 계획부터 이 기본 계획은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하는 기본 계획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 기본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계획부터 사업기획, 설계공모, 설계시공, 성과평가, 자산관리에 이어지는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절차와 정책들이 하나의 법에서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공공건축 특별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께서는 앞에 책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강인호 위원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철호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공공건축 특별법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셔서 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시간이 저희한테 할당된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밖에 없고 이 공간, 이 장소에서 또 후속한 행사가
또 계획이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에 굉장히 좀 쫓겨서 토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받았는데요. 제가 토론자분들께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지금 저희 토론자가 4분인데요. 한 5분 정도 1인당 정도로 토론 시간을 조금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이렇게 남겨서 프로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조금 더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토론자분들에게는 조금 좀 밀도 있게 논의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 좀 미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우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좌측부터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이신 유준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전형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 국토교통부의 건축문화경관과장이신 김태경 과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오늘 토론자로 모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조금씩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 말씀이 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그 토론의 어떤 그 흐름을 제 좌장으로서 조금 좀 만들어 볼까 싶어서요. 제가 조금 토론 순서를 죄송하지만 이렇게 지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는 우선은 전효은 교수님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적인 측면과 이것이 이제 제도화되는 이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종천 연구위원님께서 이게 특별법 체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 또 그 외에 다른 말씀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유준호 법제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김태경 과장님께서 조금 좀 마무리 겸 또 전체적인 그 국토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또 응답할 건 응답하고 또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전달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용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발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실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압축해서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저 개인적으로 또 오전에 저 공원축 그동안의 성과를 또 큐레이팅한 전시를 이제 준비하면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연 박사님이 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숨어 있는 또 제도로 처음에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2005년이거든요. 따져 보면 이제 딱 만 15년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 정의로 시즌 2로 가는 게 이 공원축 특별법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아까 나열된 어떤 저도 우연히 그 나열된 많은 그 제도 변화에 거의 직간접적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름 많은 또 개인적 자부심을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선생으로서 가졌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건축의 어떤 모순들이나 구조적 변화를 바꿔두면 참 좋은 어떤 환경으로 나가겠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제도들을 바꿔놓고 나서 정가된 시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결국 우리가 건축 설계라는 영역까지의 변화를 굉장히 15년 동안 도보를 끼했는데 그 다음에는 단 한 발짝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구나. 그러다 보니 이건 제가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했던 발제하면서 했던 농담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젊은 건축과 또 새로운 어떤 공원축의 패러다임 시프팅을 했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분들이 마치 우리가 어떤 직백을 아주 근사하게 한 다음에 그분들을 다 새우잡이배에 태워보낸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모를 바꾸고 앞에 어느 정도 발주를 바꾸고 했는데
딱 계약이 되는 순간부터는 단 한 발짝도 이전과 달라진 바 없이 여전히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또 국가와 관련된 공공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에서 어떤 제약이 되고, 또 우리 모법이나 국토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나할 수 없는 지점들이 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촘촘하게 자의적으로 어떤 건설 베이스의 어떤 기준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구현하는 데는 동등한 위계의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가진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 박사님의 발제 내용에서 왜 이것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건축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특별법이 필요한가라는 어떤 퀘스천보다는 이게 과연 건축계에서 뜻을 모은 특별법이지만 이것이 과연 제도화의 단계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타 어떤 분야들을 또 설득해 가면서 과연 이거를 정말 입법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라는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떤 기조에 관한 말씀만 드린 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법령 세부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총괄건축가제도 같은 부분들, 공공주가제도가 기본법에서 발효돼서 출발됐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문이다, 어떤 의결이다 이런 어떤 실행에 대한 지점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새로운 특별법으로 전환돼서 온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어떤 제도의 어떤 구체성이 이제 드러날 테니까 지금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고, 오히려 이 특별법이 작동된 이후에 관한 구성은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다 보니 굉장히 제도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 보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건축계가 앞으로 이 뜻을 모아서 이걸 합의를 이루어서 가야 될 어떤 중요한 기본 대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12조 공원지원센터, 지역공원지원센터, 공원주심위원회 등은 이미 서유산업법에 개정된 내용을 법을 이제 이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이관 이후에 오히려 서비스산업진흥법의 위계 등에 관한 고민들이 남지 크게 저는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공공축의 이제 그 사업의 시행 과정 같은 16조가 어떻게 보면 이 법이 가지는 실효적인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단계 이후에 시공이라든지 또 기타 유지 관리의 부분들을 특별법을 통해서 어떻게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가의 어떤 작업하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공공축이 실현되도록 작동하느냐가 관련된 법조문들이 한 세 군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우리 오늘 오신 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부 법조항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또 짧게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 의견보다는 좀 저도 퀘스천을 가진 부분에 대한 발제의 개념인데, 가령 우리나라 제가 예를 들어 다른 연구의 그 감리 제도를 연구하거나 또는 인허가 제도를 연구하나 해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가진 이 법령상의 중간적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적 단계라는 게 무슨 표현이라고 쓰냐면, 아주 앞서 있는 제도 또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와 보자 보면 우리 현실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담을 수 없는, 그래서 현재 한계 때문에 이 법은 이 정도로밖에 담을 수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가령 뭐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20조의 설계구조 구현 같으면 원래 선진국은 다 감리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 아마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국가가 어떤 약속된 인허가에 대해서 공영 감리제도를 통해서 인스펙션 하는 거와 그다음에 개인 건축사들이 건축주와 함께 어떤 디자인 의도 구현 등과 같이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분리가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축을 어떻게 감독하고 제대로 관리하느냐에서 설계우동 같은 조항이 이관돼서 이제 남아 있는 거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표준계약제도의 방식이 건축사 사무소 계약 이후에 여러 설비, 전기, 토목 등이 이제 같이 밑에 있는데 외국엔 다 독립계약 방식이거든요. 공공건축물에도 그건 똑같이 이제
계약 방식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설계 대가 같은 기준에 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가야 될 길이 한참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미완성의 단계의 법으로 일단 입법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즌 2라고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썼던 게 이 법이 됨으로써 뭔가 건축계가 엄청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건축계가 정말 현명하게 여기에 담긴 법들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지만 한 10년 정도 다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대로 된 공건축도 실현되고 또 건축사 우리 건축가들의 어떤 자율성도 보장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법안 자체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검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이 건축이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 또는 프로세스로서 앞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향해 나가야 될 어떤 절차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아까 두 번째 제가 부탁드렸던 김종천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공공건축 특별법,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제도 입법 체계상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개별 법률상의 어떠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특별법이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모든 건축물이 한 700만 동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한 20만 동,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지금 한 2몇 % 돼가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획에서부터 평가에까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박상 왜 특별법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절차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제 법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직성으로 인한 회피, 그다음에 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의 어려움이 극복, 그다음에 정책 추진상의 이제 관련 제도의 결함이라든지 이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 특별법상의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확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전에 이제 입법 같은 경우에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제 특별법 과잉이다라고 해서 이제 특별법에 많이 제정되는 문제점이 이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법 형식으로 일반 법률에 대한 적용 배제, 그다음에 일반적 법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남용은 이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특별법을 담을 때는 명확한 새로운 정책 목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공공건축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곁들여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준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그다음에 건진법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이제 조성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타법상의 이제 적용 제외 또는 적용 면제에 관한 규정이 향후에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주고 싶고, 다음에 14조에 이제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사망의 이제 공공기관 등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축물 등의 설계, 건설 공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행 규정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중앙부처나 이런 행정청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조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권한이 있지 아니하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15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명칭이 설계 기준인데 요게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권고라고 하는 재량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보다는 자제라고 하는 측면에다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좀 요게 이제 강행 규정으로 두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계속해서 노후화되는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권고라기보다는 좀 강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화 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이 29조에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 그래서 이제 그 29조 3항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제 관리 계획을 반영을 하면 이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이 규정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특례가 과잉적인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공공건축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특별법 체계로서의 어떤 그 타당성 또는 그거를 위한 어떤 공공건축 사업이 산재한 공공건축 사업의 이론화를 위한 그러니까 목표 체계를 좀 분명히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각 개별 조항에 어떤 조정 또는 뭐 예를 들어 권고를 강행으로 검토한다든지 또는 뭐 특례 규정에 대한 과잉 여부를 좀 검토한다든지 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축사협회 이 법제위원장 맡고 계시는 유준호 위원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유준호입니다. 저는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조성하고 품격 향상과 관련된 공공건축 사업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잘 이행되어서 범정부 차원의 진화된 공공건축 사업의 이행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민간 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총괄 및 공공건축가 활용 제도에 대한 것이 먼저인데요. 공공건축 정책 자문 및 사업 관리를 위한 총괄 및 공공건축자 활용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합니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삶을 잘 이해하는 지역 전문가 위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업의 건축사 또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공공기관 학계의 전문가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보여야 하는 전문 자격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건축의 실질적인 효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의 지자체 운영 실태를 보면 지역 건축사의 참여율이 10%도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둘째, 하위 법령을 통해서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지위와 역할, 권한과 책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는 기획, 용역 발주, 설계 및 공사 관리까지 제반 업무에 충실하며 당해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의 방향이나 주관적 개념의 제시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모 참여나 심사위원 위촉 등도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건축의 설계 공모 매뉴얼이 정착되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성과의 사후평가도 정확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건축법의 개별법 조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6조 공공건축 사업의 시행 과정을 비롯해서 공공건축 특별법상의 모든 설계에 대한 용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과고는 구분돼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공공건축 특별법의 제한 이유에 부합될 것입니다. 또한 19조 설계발주에서 공공기관은 설계발주에 있어서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신진건축사의 육성을 위해서 건축사의 경력 등을 제한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는 조항들은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공건축 특별법이 취조하는 별개의 개념으로 신진 건축사의 육성은 별도의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섯째로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21조 설계 공모의 활성화로부터 24조 2 지역건축 공공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은 작년 1년 전에 2018년 입법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시행됨에 따라 이 공공건축 특별법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그 법에 대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도 유념해서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대한 공모의 활성화부터 지역건축 공공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조항들은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그 공공건축 특별법의 취지, 그다음에 목표 체계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다만 이행 과정에서 각 세부 항목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향후 시행령과 시행 규칙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부 내용들을 아마 이 주무부처나 이런 데서 유념해서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국토부의 건축문화경관과가 이 법안의 주무과이고 해서 지금 김태균 과장님, 예, 저 앞에서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면 그것 포함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것 응답부터 같습니다. 좀 예. 드릴까요? 지금 김종천 의원님이시라든지 저희 사협회에서 오신 분들이 지적한 저희 입법 예고된 사항 중 일부는 아까 몇몇 위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많이 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것으로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한 상황은 추후에 이제 좀 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법이고 신규 재정법입니다. 이렇게 특별법이나 신규 재정법이 추진이 될 때는 일단 이 법의 내용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당연히 우선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개별 조항들에서 신규 조항이 있고 이관된 조항이 있지만 저희 이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각 조항이 나나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이해가 되고 실현될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우리 건축사의 권한과 책임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법이라고 평가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 있어서 건축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면들이 보이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법에 산재돼 있어서 실행력이 많이 의심이 되는 우리 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제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담당 과정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공건축 특별법은 어쨌든 간 이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고 또 책임 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좀 공감을 먼저 부탁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대해서 건축계가 협의가 안 될 때는 타 부처 그리고 타 법을 우선시하는 관행들이 여전히 이제 좀 진행이 될 것이고 부처의 이견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특별법이고 재정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한 사항들은 하위 법령에 좀 위반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저희가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계기관 의견 당연히 수렴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라든지 또 이제 저희가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고 추진되었을 때에 뭐 우수 사례들을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대통령령, 뭐 규칙, 또 지침, 가이드라인까지 세세하게 이후에 후속 절차를 해나갈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전에 이 법을 의견 수렴을 할 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저희가 명확히 법률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당부하시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해주신다든지 제안을 해주시면 그 사항도 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기약법이라든지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그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지키고 그다음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우선적으로 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이 공공건축 특별법이라는 특별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가 이게 실효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에 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알맹이를 채워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분들 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입법 예고됐고 지금 국회 이 심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어떤 수정이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뭐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이나 신규 제정법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건축계 내에서의 어떤 일치된 공감대 또는 어떤 합의 형성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실천력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 시행령과 시행 규칙,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할 때에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 집단과 충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분 토론자께서 제가 너무 시간 압박을 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정확히 5분씩 시간을 맞춰 주셨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아까 계획한 대로 플로어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거나 또는 뭐 질문 또는 의문 사항이나 또는 뭐 다른 이견이 있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드시고 발언 요청을 드리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 예. 마이크가 있나요? 예, 마이크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때 본인의 소속과 네.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초빙부 연구위원 윤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노원구청에서 파견 근무로 구정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참여하고 있는 연구가 이제 그 자치구의 경관 어떤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연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공건축이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련돼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법안이 아직 뭐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자치구에서 그 구정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약간 그 법과 어떤 실무와의 괴리가 좀 보였던 게 경관법만 하더라도 어떤 경관법 제정 이후에 법정 계획으로 5년, 뭐 10년 그런 수립 없던 규정이 있지만 실제 자치구에서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거 없이도 자치구 차원에서 어떤 운영 방안이 있을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어떤 역할이 부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지금 제7조 같은 경우 지역 공공건축 관리계획 수립 같은 경우도 지금 우선 그 처음 발제해 주신 그 박사님께서 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걸 자치구로 확대를 좀 자치구 장도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수립하게끔 좀 했으면 한다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자치구장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오히려 지금처럼 시도 자체에서 좀 더 상세하게 가이드를 주시면 그걸 받아서 자치구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5년 지금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좀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은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받았으면 합니다.
요거는 우리 김태훈 과장님께서 혹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연구하신 염철우 박사님이 뭐 답변을 제가 하시거나. 간단히 답변할까요? 네. 사실 정부에서 많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시도라든지 여러 하부 기관의 실행 계획과 연동되어서 같이 이제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자치구까지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그 지자체의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치구까지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좀 보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기본 계획을 세웠지만 기본 계획이 계획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 그 밑에 있는 하부 실행 계획들이 실제 그 상위 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또 하위 계획의 변화 같은 것들도 실제 반영이 안 되고 또 상위 계획의 기본 이념들이 하위 계획에 정확히 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5년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제일 처음에 이 법을 봤을 때 중앙 단위의 기본 계획이 5년이면 지자체 계획도 5년 또는 그 밑에 더 하위 계획으로 더 짧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싶었는데요. 말씀하신 건축에 있어서의 장기 기간성을 봐서 저희가 지자체 계획을 10년으로 좀 잡은 거고요. 보통 5년간의 계획은 일반적인 계획의 기간으로서 또 건축의 특이성을 반영했을 때도 적절한 계획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방과 국가 계획의 차이를 기간상의 차이를 둔 점이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해서 약간 차별화됐다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분, 예, 저 뒤에 계신 분. 예, 저 중구에서 조그만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백민석 건축사라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지금 그 공공건축 특별법 자체가 3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항의 대부분이 서비스산업진흥법에 있는 조항을 이관을 해서 갖고 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공발주 건축 정책하고 민간발주 건축 정책하고 이원화되는 거 아니냐. 자, 이원화가 되면서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힘이 실릴지 모르겠지만 민간 시장 자체는 관심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전체적인 그 건축 시장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그 어떻게 보면 공공과 민간으로 완전히 단절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총괄 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 가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현행 법률상에 보면은 그 서비스산업진흥법의 UIA를 해석하는데 건축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국토부 고시에 한 군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용어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그 건축사법에 보면은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거든요.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가라는 용어는 굉장히 유사한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건축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축사법에 있는 조항들을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 결국 총괄건축가와 그 공공건축가의 자격이 그 명칭을 그대로 고수한다라고 그러면은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와 그다음에 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축사 그다음에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위임되어 있는 그 자격이나 아니면 업무 범위에 따라서 결국 건축가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총괄 건축가 그러니까 계획가도 같이 써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그 업무 중에 그 기획 얘기가 나오고 또 설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무 자체가 지금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총괄 건축가 자체도 이 결국 도시나 조경 분야 전문가가 이 된다라고는 건축가라는 용어를 못 쓰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기획의 그 업무가 이제 수행을 하게끔 돼 있는데 보면은 그 자격 그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의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그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청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지만 아마도 그 공무원에 준하는 그 뒤에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 그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특성상 보면은 그 총괄건축가 또는 아니면 공공건축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인 그 행위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그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어떤 제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해서. 그러다 보면 기획 업무 자체도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가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건축계에서 쭉 설계를 하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이미 그 총괄건축가 제도와 공공건축가 제도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물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칫 잘못하면은 건축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계층화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건축주하고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 건축주분들한테 끌려다닌다 해서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이 되고 하는데, 지금 건축 설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간에 그런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작용을 그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나 진짜 공공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그 업에 그 자격에 도전을 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굉장히 큰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질 수 있는 규정 또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법제연구원에 계신 이렇게 나오신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을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어떤 결과적으로 그런 역기능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과, 그다음에 이 건축 종사자의 어떤 계층을 이렇게 분리하는 역기능이 있지 않냐,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 용어의 문제, 유사 용어 사용 금지라든지 또는 뭐 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건축 기획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이건 법리적인 문제들인 것도 같아서 그거는 우리 법제연구원에 계시는 김종천 연구위원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여기 패널석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다 대답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지적도 지금 법 만드는 중간 중에 다 나왔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항을 추가를 하느냐 아니면 삭제를 하느냐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당초 처음 발의됐을 때는 저희가 마련하는 건축 업무가 전체적인 저희 공공건축을 지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 있게끔 만드냐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 논의에 대해서는 약간 공개가 좀 덜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주요 사항 중에서 저희 건축사분들을 계층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또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총괄건축가라든지 공공건축가에 대한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같은 것들로부터 배제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따른 그런 것 등은 지금 다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외부로 좀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더 저희가 힘들게 만든 이 제도들이 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계층화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리고 또 아까 뭐 저희 분 얘기하셨지만 총괄 건축가가 지역 건축가를 배제하는 또 우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아까 제가 담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좀 잘 못 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공공건축의 여러 가지 사업 전 단계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민간 시장과의 어떤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정부가 민간 시장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인발부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제대로 된 사업 절차라든지 품질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민간 시장까지도 공공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그 효과를 같이 나눌 수 있겠다라는 더 오히려 희망적인 기대를 하지, 제가 이것을 어떤 분리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 대한 사항도 일반 저희 뭐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를 통해서 저희 공공건축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 좀 전파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희 법 담당하시는 분과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연 박사님이 좀 추가 대답하실 게 있으신가요?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백민석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이 진흥법 제정과 시행령 제정 개정에 연구를 통해서 관여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은 이 진흥법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건축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민간 시장까지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에 관한 절차들의 일부 조문이 빠진다 하더라도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대해서는 뭐 저희 연구소에도 이제 별도 연구센터가 있고 국토부에서도 건축문화경영과가 이제 계속 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늦은 감은 있지만 얼마 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정부의 5년간의 숙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를 포함해서 그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이 기본 계획이 제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감시도 하시고 어떨 때는 좀 독려도 하시는 움직임이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리적인 문제들 혹시 이 법제연구원의 김종천 연구위원님 설명 네, 좀 제가 해주시겠어요? 책임성 강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비밀이라든지 이런 누설 금지에 관한 이제 공공건축가 또는 총괄 건축가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칙 적용에 대한 공문 의제 조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한 10분 조금 오버했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토론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더 추가적인 뭐 의견도 있으실 것 같고 혹시 뭐 말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도원건축이라는 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하 건축사입니다. 그 이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그 많은 의견들을 기본적인 의견들을 해주셨어요. 저도 처음에 왜 이것이 과연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이미 있고 그다음에 건축사법에 건축사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이것이 특별법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각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 공개하신 그 입법 내용에 보면 사실 그러한 차별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가 또 구체적으로 법령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건축사법에는 그
모든 법령이 그렇지만 건축사법 제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건축사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 그 공공건축 특별법에서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나 이 정의가 무엇인지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체계에서 지금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뒤로 미뤄졌다는 얘기는 사실 이거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적 가치에 대한 문제와 그 기획 설계에 대한 뭐 어떤 개념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에서 이 법을 출발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발주자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상 설계나 많은 이런 특화 설계를 하게 될 때 보면 사실 그 업무에 뽑힌 그 건축사들의 작품이 이게 작품이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진행하면서 많은 그 비전문가들의 입장을 그게 이제 공무원의 입장이겠죠. 일부는 그러면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느라고 이 계획안이 사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속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사실 어떻게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방향이 진행이 되어야 할 건데 그것에 대한 방향 진행을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에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되어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지 건축의 현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개념적인 부분으로만 이걸 추구해 간다면 법령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총괄 건축가 몇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뭐 정의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법령상에 뭐 정리할 문제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총괄 건축가의 어떤 역할이나 이게 결국 이제 당선된 이후에 이게 조정되고 수정되고 하는 과정들이 이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설계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걸 조정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총괄 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일정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운영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답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과장님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전 교수님 제가 조금 모두에 말씀하시- 드렸던 전 교수님 말씀이 답변하신답니다. 네, 그러시게요. 네. 사실 오늘은 결론은 아니고 좀 열려 있는 좀 건설적인 토의라고 저도 봅니다. 아주 플로에서도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저도 굉장히 많이 이 공원축을 전문한다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대신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인허가제도 발표했듯이 저도 제자들이 다 건축사를 양성을 목표로 키우는 선생으로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몇 가지 문제 중에 이제 제가 든 생각입니다. 이건 답변도 아니고 오늘 논의된 거에 대한 생각인데 이 건축서비스산업지원법과의 공공건축특별법의 관계 원래 처음에 그게 제정된 저도 TF에 들어왔었는데 그걸 공공건축서비스산업지원법으로 하냐 논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서비스산업지원법을 보면 두 가지 골조가 있었죠. 하나는 건축 분야의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에요. 뭐 그 진흥원을 설립한다든지 신진건축사 양성의 어떤 포상제도 마련이나 근데 그 외에 설계 공모제도 발주제도 거의 실효성을 가진 법은 그 법령에 전부 다 공공건축만 원래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의 2조에 보면 공공건축의 정의가 들어간 이유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공공이란 단어를 다니 아까 건축계를 육성하는 건축진흥원 설립이 여러 가지는 또 공공건축과 무관해서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건축특별법도 저는 어떻게 보면 건축특별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민간의 영역까지 개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건축 시장의 어떤 계약 관계를 제어할 수는 없지만 공공건축이 선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십 년 해외에서도 드러난 사례고 공공 분야의 건축의 자율성 확보와 양질의 어떤 건축을 공급하는 게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전제 때문에 이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그동안 설계까지밖에 미치지 못하고 동등한 법령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지원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팽팽하게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축을 기획부터 저 유지 관리, 시공 완성과 유지 관리까지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게 가장 상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아까 공원 건축가 문제도 저는 왜 논란이 될까? 해외를 보면 과연 외국에서는 건축사만 이 시티 아키텍트를 하고 또 총괄 계획 수립하고 하느냐? 아닌 나라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 보면 공무원 축가나 총괄 건축까지도 개입되는 지점은 보통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발주내는 단계에 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 건축사와 무관 업무도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비용도 계산해야 되고 어떤 도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어떤 행정적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럼 우리들은 이거는 건축사만의 업무인가라는 퀘스천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부분도 대학 교수도 하고 아니면 건축사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시티 아키텍트를 이렇게 갖춘 분이 들어와서 행정적인 것들, 재정 전문가 들어오고 대신에 인허가든 정말 건축사의 업역이 관계되는 설계 분야만은 대부분 수백 명 이상의 공무원들을 직접 건축사를 고용해서 그분들이 설계 체크를 하고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법이 발현은 되나 굉장히 가야 될 단계가 많은 중간 단계라고 말씀드린 게 아직 사회가 우리가 그까지 안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축사만 해야 되는데 왜 다 명칭을 건축가로 쓰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이 법을 성립시키는 것까지는 건축계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 중에 어떤 업무를 하냐는 시행 세부적인 거에서 검증해 가면서 합의를 보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어떤 입법 자체를 흔드는 어떤 것은 건축계가 좀 안 좋지 않나 그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하나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가장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 건축사, 건축가의 공사 전반에 대한 인발부가 과연 밖에서도 동의할까라는 질문을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분이 총괄 건축가, 공공 건축가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더 큰 것을 법에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던 공사 전반에 걸쳐서 건설을 담당하시던 행정을 담당하시던 모든 분들에 있어서의 총괄적인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총괄 건축가라는 이름하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설계나 건축을 주도로 하시는 분들에게 강한 힘을 실어주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단계에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법률에 규정했다는 것은 저희 건축계 말고 다른 분야에서 봤을 때는 왜 이분들이 모두 여기에 관여를 하지라는 퀘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위성 있게 법에서 지정했던 것 자체가 이 법이 갖는 가장 큰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갖느냐 아주 개별적인 사항에 있어서 그걸 건축가가 갖느냐 건축사가 갖느냐 도시 쪽이 갖느냐 조경이 갖느냐라는 문제는 큰 법률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좀 후순위로 미뤄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법 취지를 좀 강하게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담당자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프로의 토론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20분 정도 지금 초과를 해서 다음 그 행사에 자리를 좀 넘겨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그 토론이 향후 이제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 규칙도 만들어야 지금 사실은 본 법안도 아직은 지금 이제 막 상정된 상태이어서 다듬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다음에 또 시행령 시행 규칙 또는 가이드라인 이런 만드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오늘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시고 또 이걸 주로 추진하는 이 국토부에서는 이 논의 과정을 좀 개방적으로 열어서 충분히 의견이 조금 이렇게 수렴될 수 있는 절차적 개방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열어주시면 보다 합의가 잘 만들어진 그런 그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더 있으실 걸로 생각되지만 또 차후에도 또 이런 기회가 좀 더 마련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 토론이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